네, 북한이 오늘 중대 발표를 통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That patience is over. That patience is over. 네, 북한이 결국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레드라인, 그러니까 한계선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ICBM에 대한 발사 이후로 이제 말 그대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레드라인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죠. 먼저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마지막 출구에 이제 핵 폐기를 놓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 자체를 이제 북한이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에 있는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거의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발사의 성공이라고 북한이 얘기했듯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인데 이 주장이 맞다면 ICBM이 왜 위협적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은 그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거리가 이제 5,500km를 넘으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는데요.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긴 대신 명중률이라든가 오차가 비교적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사일이라는 게 사거리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핵무기를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중률이나 오차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됐다는 데서 현재까지의 그런 뭐 남북 문제라든지 북미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북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도 다 타격할 수 있는 ICBM 보유국이 됐다, 핵 강국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좀 과장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됐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새로운 시즌 2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열병식 때 공개한 2종류의 ICBM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미사일을 가지고 또 한 번 시험 발사를 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추정으로 6천, 7천이지만은 그럴 경우에 알라스카라든가 하와이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본토 서부나 동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8천, 9천, 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미사일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춰서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계속 주장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정전 체제로 돼 있는 것을 이 평화 체제로 전환하자. 평화협정 북미 간에 체결하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한은 빠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한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공동 성명에도 이제 포함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것이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의 그 한국 정부의 주도권 그렇죠.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런 ICBM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한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예. 역시 미국을 향해서 어찌됐건 북미 간의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명확하게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제 주도권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운전대 잡겠다 했는데 운전대를 잡자마자 악재가 지금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는데 앞에 교통사고가 벌어진 것처럼 상황이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북한에 더 압박해서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말 그대로 미국이 독자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언급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면은 사실상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말라. 전례 없는 이제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좀 대북 기조도 좀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부분에서 남북 교류를 계속 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문제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사실상 다른 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발사를 찬물을 끼얹은 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군사적 옵션이고 또 하나는 대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정말 강대국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차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여파에 따라서 군사적인 긴장감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전략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다든가 아니면 한반도 인근에서 기존의 훈련이 아닌 새로운 훈련을 실시하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청와대가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런 가정이 있는데요.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핵실험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 청와대 발언에서 왜 이 레드라인을 언급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레드라인은 잘못 설정하면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북한의 레드라인으로 ICBM이라든가 핵실험을 많이 해왔지만은 사실 그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추정이었고 미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북한이 정말 핵실험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은 미국도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고 우리로서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한다면 예. 그건 정말로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ICBM도 성공하고 거기에 탑재될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예. 이제 완성된 핵을 탑재한 ICBM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미국을 어디든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일 것이다. 그런데 예. 오늘 사실은 이 미사일 실험 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ICBM 만약에 북한 발표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제 밝혀지는 객관적인 그 사실만으로 볼 때 거의 ICBM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CBM의 가장 핵심은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면서 그렇죠. 내려와서 그 타격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까지 있는 건데 예. 이것까지 오늘 다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오늘 발사한 이 미사일, 그 화성 14호에다가 그러니까 핵탄두만 탑재하면 이건 그냥 ICBM의 예. 핵을 탑재한 ICBM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네. 재진입 기술 여부는 뭐 북한이 지금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예. 고도 1,500, 2,000을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예.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난번 화성 12호 때도 2,000km 이상 날라서 성공을 했고 예. 오늘도 2,900km 이상 날라서 성공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군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이 재진입 관련돼서는. 근데 현재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적어도 70~80%는 완성한 걸로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이 있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보통 탄두 무게를 600에서 700kg 사이로 그렇게 맞춰놓고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만약 오늘 발사한 화성 14호가 그 수준이라면은 핵무기를 굳이 소형화하지 않아도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분석 내용만 종합을 해보더라도 북한의 지금 도발 위협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ICBM 도발은 예견된 도발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국주의자들이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남수선을 타고 앉아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내용이 뭐 초지일간 남한 탓인데요. 네.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면 1월 1일 발표된 내용인데 ICBM 도발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설정한 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ICBM이 성공할 때까지 결국은 계속되는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갖고선 북한은 당의 노동당 강령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국을 천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최대한 소형화시켜서 갖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할 때까지는 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레드라인은 6차 핵실험으로 가정을 하셨던 것도 볼 수 있는데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인력과 물자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 6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이제 가동할 수 있을 만한 예. 준비들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6차 핵실험의 기점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제 미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예.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한 선택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좀 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대영 의원님, 예. 신년연설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마감 단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ICBM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로드맵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화성 14 같은 게 6,000, 7,000이었지만은 예. 그 말로 미 본토 서부나 동부 지역을 워싱턴을 때리기 위해서는 8,000, 9,000, 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쇄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쏜 화성 14호는 일단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은 일단 부대 배치라고 해서는
이 미사일의 정확도라든가 그다음에 실전에서 과연 잘 쓸 수 있는가 이러한 또 발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핵실험도 또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지금 5차 핵실험 때도 안 보여줬지만은 북한이 어떤 핵탄두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는지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6차를 마지막으로 북한이 본다 그러면은 6차 핵실험 때는 그야말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갱도로 집어넣는다든지 또 이런 약간 쇼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는 것을 또 강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좀 시점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잉크가 마르기 전에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내용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남한 정권 외세 의존 정책 버려라 하면서 친미 굴종 행적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제쳐두고 미국 상전을 찾아가서 위대한 동맹이 뿌리니 하며 추태까지 부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보면서 상당히 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불쾌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간 대화를 지금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이제 전략적인 목표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남한이 그 중간에 끼는 것이 가장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한 건데 그래도 과거 정부하고는 달리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았잖아요. 대통령 실명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좀 수위를 낮춘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는 이름은 거론 안 했는데 표현은 상당히 좀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저 표현은 뭐 늘 일상적인 북한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은 빠져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일단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도 여실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정은에 대해서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서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대북 압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대북 압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독자적인 제재라든가 또 하나 이제 군사적 옵션을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은 정말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뭐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계속 보여줄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다시 한번 한반도로 불러들인다든지 아니면 괌에 있는 B-1B라든지 아니면은 본토에 있는 전략 폭격기들을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또 훈련을 실시하는지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무기들이 북한도 압박하지만은 이들 두 나라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제재에 나서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잠시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입장도 그렇고 보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제재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마지막 남은 제재 조치라는 건 이제 송유관을 걸어잠글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북한의 생존을 마지막 압박할 수 있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외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해왔던 측면들도 과거 이제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 김정일 체제에선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김정남을 피살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1대1로 포럼을 열던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당시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조치,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은 약간 묻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맥마스터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외신에 밝혔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기 한 일주일 정도에 그러니까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뭔가 군사적인 그 대안까지 포함한 그런 대북 전략을 수립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까지 포함된 것이 보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외신 보도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은 북한이 지금 레드라인을 지금 마지막으로 밟는 것이 결국은 이제 6차 핵실험일 거라고 이제 보고 6차 핵실험의 즈음에서 또는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뭔가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일단은 일련의 준비 과정에 들어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영 의원님께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국과 이제 미국인데요.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대응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만약에 실행한다면은 우리 측의 협조가 사실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우리 군이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발 북한이 그 선까지는 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준 걸로 보여집니다. 예. 레드라인 턱 밑까지 온 북한 앞으로 도발 수위를 정말 높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홍 트럼프와 추다르크가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파트너가 생겨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여야가 협조를 위해서 산적된 나라를 잘 좀 풀어갔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경험하셨고 또 행정을 다룬 지사까지 경험이 두루 높으신 경륜 있는 우리 홍준표 대표시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주시고요. 덕담해 주시는 의미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 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화기애애합니까? 어색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방송 분량이 도저히 안 나오니 팔짱까지 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신임 대표가 오늘따라 유달리 말이 없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기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홍준표 대표가 그냥 넘어가실 분입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 논란이 될 법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실 분인데 오늘은 굉장히 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여당을 방문을 한 자리에서 막말 논란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약간 의식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막말을 조심하다 보니까 발언이 아예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겁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처음 만난 어색한 관계는 아닌 거고 과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지 않습니까? 사시도 같이 했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취임 첫날의 일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소위 말하는 상대당을 예방해 갖고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관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정해져 있는 관계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안, 정부조직법 그리고 인사청문회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덕담을 주고받고 싶어도 주고받을 수 없는 국회 난맥들이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들이 연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적어도 오늘 있는 날만큼은 홍준표 대표랑 같이 팔짱을 끼면서 화합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거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시 동기 그리고 여의도 입성도 동기더라고요. 그 두 분이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보통 인연이 아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친해도 친한 척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별로 그렇게 친교를 다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로 갈려서 또 홍준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막말 논란도 많았고 또 여성 관련한 또 비하 발언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그 이른바 돼지 발정제 논란 때문에 또 특히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여성 의원들이 발끈했던 일도 아무래도 있고. 앙금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사실은 추미애 그 대표가 상당히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신임 대표로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애써 연출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이 어색한 사분이었다면 전병헌 수석과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 문제도 지금 현재 일단 뭐 비상한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내각 구성 문제나 일단 정부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표님의 기본 입장이다.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협조를 약속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런 전술도 기마이고. 근데 나 대표 기자회견 할 때 한 이야기대로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을 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에요. 투표 아닌 인사청문을 해가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그래 되면 그 판단의 몫은 국민들 몫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당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 부적절한 사람이 임명돼서 펼치는 정책은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 민주당이 했던 그런 떼서기식의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병헌 청와대 수석은 만난 뒤에 홍 대표가 협조 잘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이었는데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 과거에 야당이 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정부의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제 표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얘기에서 굉장히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추경 문제로도 이 일정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김상곤 현재 임명이 된 부총리,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의 문제 때문에 계속 모든 것들이 꼬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결국 현재는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됐습니다만 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 일부 심사에 대해서 바른정당까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은 피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되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임명 강행은 막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야당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 장관 정연백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인사 중에 하나가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 인사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탁현민 씨의 책에서 말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는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탁현민 씨의 그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 제가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상력의 권력이라는 책은 탁현민 행정관이 2010년 4월에 발간한 또 다른 책입니다. 이걸 보면 그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미 불법 행위로 돼 있는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반어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성매매를 비판하는 대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옹호하는 걸 넘어 찬양까지 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우려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로 느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이종훈 평론가님,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 내용의 성의식 논란, 여성부 장관 청문회에서 불거졌고 우려스럽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혹시 이제 사실은 이제 저게 전반부고요. 예. 후반부에 하도 지금 이제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예. 본인이 장관이 되면 예. 뭐 이렇게 좀 그만두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예. 좀 진행이 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예. 그런 지금 이제 인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수행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예. 워낙 이제 비난 여론이 거세니까 이제 수행을 이제 일단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G20 그 정상회의 때는 또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가까운 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그런 각별한 관계로 예.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런 그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예. 사실 이제 일반 그의 정서, 특히 여성계의 정서하고는 청와대의 기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앞서서 청와대에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또 능력이 있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또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거론된 저서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삼아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이 2010년 발간한 상상력의 권력을이라는 책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나의 서울 유흥문화 답사기 편에서 성매매를 극찬했다.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 도구로 봤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뭐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또 클럽으로 이어지는 유흥은 궁극적으로 뭐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 이 성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삼아 의원이 이제 직접 책을 읽었다고 하고 네. 너무 부분만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읽어봤지만 성매매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과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에 논란이 되고 나니까 책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김삼아 의원이 꼼꼼히 읽어봤지만 반어에 대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성매매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서가 한 번의 저서면은 그렇게 문제가 또 될 소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공방이 있겠지만 벌써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세 번째 저서
거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저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공저로 여러 가지 대담하는 과정에서 끄집어냈던 여성성에 대한 비하의 발언들, 그리고 과거 이제 그 소위 말한 중학생과의 성관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그 당시 두 번째 서적을 가지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나섰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 현재 청와대 2급 선임 행정관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문성근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의 말랑말랑한 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굳이 공직의 지위에 있지 않고서라도 소위 말하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키친 캐비넷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줄 수도 있는 과정인데 꼭 청와대 2급 선임 행정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각에서는 뭐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있느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2급 선임 행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낮지 않은 직급의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3급 윤전추 행정관을 임명하면서 소위 말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3급 행정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윤전추라는 사람이 갑자기 3급 행정관을 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것보다 더 높은 2급 선임 행정관이 자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까운 공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쯤 됐으면 탁현민 행정관의 스스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좀 매듭지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문회 현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부 유영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도대체 왜 사과를 하냐 이런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좀 예제차가 있네요. BMW하고 또 벤츠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어떤 생각으로 예제차를 타게 되셨는지 한번 좀. 대단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전 질의응답에서 외제차를 2대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사과하셨죠? 송구스럽다 그랬습니다. 송구스럽다는 게 사과 아닙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근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공직자 후보로서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불편함을 드렸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을 하면요. 우리나라에 한 700~800만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이 미래부 장관이 외제차를 탄다고 국회에서 사과했다는 거는요. 저는 정말 이거는 이 글로벌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저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신에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사과를 안 해도 뭐라 하고 해도 뭐라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뭐 곤혹스러운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좀 두 가지의 잣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외제차라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고급차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그래도 이렇게 공직자들은 뭐 국산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식이 한편에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뭐 우리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다른 나라에 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수입하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뭐 국내에서 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찾는 것 이거 역시 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의 차종 모두가 이제 독일제 차던데요. 독일 정부에서 약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관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 청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독일차 타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독일차 한국에 수출 못 하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 이제 투정 어린 그런 그 이제 항의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는데 저는 뒤에 얘기가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서민층조차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종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서 외제차는 무조건 고급차다라고 하는 인식 그건 좀 이제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죄송합니다 했는데 야당에서 왜 사과하냐 이런 건 청문회에서 처음 보는 풍경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 뒤로 나왔던 얘기가요. 오히려 외제차 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타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보자의 소신에 관한 얘기를 묻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국회 청문회장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하도 호통을 치시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책 잡히는 일이 있을까 봐 숙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나름대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경제력이 없는 자녀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도록 했다라면은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뭐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애플 같은 핸드폰 제품 내에도 사실은 한국산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 같은 문화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